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상처, 그리고 결혼 생활 속 시련을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한국 드라마 같은 분위기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줄 거예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 박수진입니다. 썰밤의 오랜 애청자예요.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사실 저도 그 누구 못지않게 시댁 때문에 모진 고생을 했거든요. 시어머니와 물던 저를 시기하는 시누이, 강혜림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심지어 시누이가 감추고 있던 끔찍한 비밀 때문에 말도 못할 고초를 겪었더랬죠. 무슨 비밀이냐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아주 기절초풍할 비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익명의 힘을 빌어 지금부터 천천히 사연을 풀어나가 볼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사실 전 남들보다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에요. 요즘에야 다들 30 넘어 늦게 하는 추세라지만 저희 때는 20대 중후반만 돼도 대부분 얘기 엄마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빨랐어요. 무려 23살에 시집을 갔더랬죠. 속도 위반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원래부터 뭐 하나에 빠지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성격이었는데요. 대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 만난 같은 과 선배 이민호에게 첫눈에 반했지 뭐예요. 회사한 얼굴의 검은 뿔테 안경이 참 잘 어울리는 남자였는데 보자마자 지 사람이다 싶더군요. 한 1년을 쫓아다니다 마침내 상대까지의 마음을 받아줬고요. 그 뒤로 쭉 사귀다 졸업 후 바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죠. 사실 남편은 1등 신랑감은 아니었어요. 공기업 직원이라 안정적이긴 했지만 큰 돈을 못 벌었고요. 시부모님도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빠듯한 형편이었죠. 그래서 저보다 2살 어린 혜림의 뒷바라지는 거의 남편이 다 하다시피 했네요. 입시 학원비도 대학 등록금도 전부 대줬으니까요. 그래도 돈이야 뭐. 저희 집이 많으니까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물류 사업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했거든요. 이 다른 건 몰라도 돈 때문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도 오직 사람 됨됨이만 보고 남편을 바로 허락하셨던 거예요. 제가 성질이 좀 불같고 예민한 편인데 남편은 차분하고 무던해 보이는 게 둘이 잘 살 것 같았대요. 부모님의 예측은 맞아떨어졌어요. 결혼 후 남편은 제게 참 잘했죠.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집안일을 거들었고요. 주말엔 절 데리고 여기저기 데이트도 많이 다녔어요. 신혼 때만 반짝그러고 많은 남자들도 많다는데 저희 남편은 늘 한결같았어요. 큰애 지훈이 임신했을 땐 저를 거의 업고 다니다시피 했답니다. 위험하다고 제 2발로 걷지도 못하게 했고요.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아무리 먼 곳에서 파는 거라도 반드시 사다 줬죠. 주변에서 남자 하나는 참 잘 만났다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에게도 한 가지 낱말은 힘듦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댁 때문이었죠. 시부모님은 집안의 기둥이었던 남편을 제가 빼앗아간 것처럼 여겼어요. 사실 저희 결혼 후에도 남편은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꾸준히 용돈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미 저와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남편도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나름 생각이 많아졌던가 봐요. 시부모님에게 용돈은 계속 주되 그 외에 추가로 달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한 게 아닌 이상 거절했고요. 대학생인 시누이는 이제 다 컸으니 자기 용돈은 알바라도 해서 스스로 벌라고 말했죠. 이 일로 시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글쎄 저를 따로 불러내 길길이 날뛰었어요. 새언니, 대체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에?
뭐라고 했길래 오빠가 갑자기 제 용돈을 끊겠다는 거냐고요.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아가씨, 전 오빠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럼 오빠가 왜 갑자기 용돈을 안 주겠다고 해요? 결혼 전엔 제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는데. 그냥 오빠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됐으니까 그렇겠죠. 지훈이 태어나면서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도 많았고요. 진짜 오빠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눈치 준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추궁하니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색하고 입을 열었네요. 못 믿겠으면 그이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애초에 왜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매 간의 문제는 둘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아가씨라지만 갑자기 사람 불러서 이렇게 따지듯 추궁하는 거 좀 실례 같아요. 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 신우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였죠. 그럼 거기서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다 사과하면 될걸. 신우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글쎄 갑자기 벌떡 일어나 너무나 상식밖의 행동을 했어요. 바로 자기 앞에 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쏟아버린 거였죠. 이 불효시 같은 게 입만 살았으면 어디 신우이 앞에서 잘났다고 나불나불거려. 내가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고 해봤자 결국 넌 우리 집 며느리고 난 내 신우이야. 내가 내 상전이라고. 그리고 내가 순진한 우리 오빠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신우이는 제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바락바락 악을 썼어요. 다행히 음료가 차가운 거라 화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해본 건 처음이라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더군요. 신우이가 안 그래도 버릇없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 정도로 성격이 개차반일 줄이야. 어떻게 남편하고 한 배 타고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깜짝 놀랐네요. 나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건방 떨어봐. 그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오늘처럼 커피 한 잔 뒤집어 쓴 걸로는 안 끝난다고. 알았어. 혼자 난리를 치던 신우이는 씩씩대다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혼자 카페에 남겨진 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비참함을 느꼈더랬죠.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한참을 고민하다 참았어요. 그쯤 회사의 비리 감사 문제가 터지면서 남편이 참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엮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내 분위기가 흉흉해 남편도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입맛이 없다며 끼니까지 거르는 등의 살이 쪽쪽 빠지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어깨가 무거울 텐데 거기에 괜히 저와 신우이 문제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곰처럼 참을 생각은 없었어요. 앞으로 신우이가 한 번만 더 선을 넘으면 그땐 참지 않겠다 결심했네요. 저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으니까요. 반면 신우이는 시부모님께 제 얘기를 안 좋게 전했던가 봐요. 그 주말이 시아버지 생신이라 찾아뵀는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며칠 전에 혜림이 만났을 때 얘 좀 지켜달라는 뭐니? 한 소리 했다며. 우리가 모남도 아니고 이제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어린 신우이가 좀 친해지고 싶어 따로 만나자 한 것 가지고 그렇게 퉁박을 줘야 했. 슬그머니 신우이 쪽을 보니 여우 같은 듯이 기세등등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신우이가 시부모님께 뭐라고 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분명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말을 꾸며냈겠죠. 그래서 기막혀 입을 열었네요. 어머님, 그냥 친해지고 싶어 따로 만나자는 거였으면 저도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죠. 근데 그이가 용돈 주던 걸 저 때문에 이제 못 받게 됐다는 뭐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불효시라는 둥, 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인 말도 하고 심지어 마시던 커피까지 제 얼굴에 부어버렸다고요.
그이 눈치 볼까봐 말은 안 했는데 또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겠다고 장담 못해요. 제가 딱 부러지게 제 할 말을 해서일까요? 시어머니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끌었니? 하고 되묻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시누이를 두둔하더라고요. 내가 이해해라. 아이, 혜림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여즉시 오빠한테 어와둥둥 예쁨 받다가 갑자기 내가 나타나니까 오빠를 빼앗긴 기분에 질투가 나 그랬나봐. 아직 어리니까 내가 참고 넘어가 주려. 시누이와 제 나이는 고작 2살 차이였어요. 어리다 해도 성인인데 올케인 저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거기서 제가 뭐라고 더 대거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 또한 남편과의 용돈 문제 때문에 제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요. 겉으로나마 그걸 감추고 억지 웃음 지어주시는 것도 다 저희 친정이 잘 살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네, 그러며 한 식구끼리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하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누이에게도 그땐 미안했어요. 앞으로 서로 조심하고 다시 잘 지내봐요. 아가씨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사과의 말을 건넸죠. 어쨌든 제가 연장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것마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대답도 않고 흉흉한 눈길로 저를 쏘아만 보더군요. 그 뒤로 시누이와 제 사이는 점점 더 악화돼 갔어요. 시누이는 저를 보기만 하면 온갖 생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었고요. 저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했죠. 그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관계가 유지되던 어느 날 기어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세상에 뭐 그런 기막힌 인연이 다 있는지. 글쎄, 시누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가 고등학교 때 저를 죽어라 쫓아다녔던 놈 최동현이지 뭐예요. 그쯤 시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긴커녕 집에서 팽팽 놀고만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친구 소개로 남자를 하나 만났던가 봐요. 순식간에 불이 붙었는지 허구한 날 만나러 가더니만 기어이 집 앞에서 진하게 스킨십 나누는 모습을 걸렸지 뭐예요. 당시 남편과 저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시댁에 갔던 차였는데요. 대문 앞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남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웬 연놈들이냐며 쫓아내려던 남편은 상대가 자기 여동생과 웬 논팽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혜림아, 너도 미쳤어. 집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것? 이 자식을 또 누구고? 남편은 시누이의 등짝을 찰싹찰싹 치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기집애가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남자나 만나고 다녀.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집 앞에서 이러고 있어. 너 진짜 어쩌려고 그래? 도대체 언제 철될 거야? 아, 촌스러운 소리 좀 그만해, 오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엄마 아빠 보러 온 거면 조용히 그냥 집으로 들어가. 남이 연애 사업에 신경 쓰지 말고. 남매는 대문 앞에서 한창 신경전을 했어요. 보다 못한 제가 저보, 일단 들어가자. 이러다 동네 사람들 시끄럽다고 다 뛰쳐나오겠어 하고 남편을 말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시누이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저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입을 떡 벌리며 놀라더라고요. 너. 박수진. 수진이 맞지? 남자는 대뜸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손까지 붙잡았어요. 나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때 너 좋다고 쫓아다녔던 최동현이야. 넌 어쩜 그대로냐? 하나도 안 변했네? 알고 보니 시누이의 남자친구는 다름 아닌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양아치들하고 어울려 다니던 질 나쁜 남자애였는데요. 뭐에 꽂혔는지 저를 죽자고 쫓아다녀서 참 난감했던 기억이 있었죠. 한 번만 사귀어 달라고 하도
귀찮게 굴른 바람에 아버지까지 나서서 말려야 했을 정도였거든요. 아, 그 최동현. 그래, 기억하지. 아, 반갑다. 진짜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결혼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 떨떠름한 반응에도 동창은 열렬하게 저를 반가워했어요. 붙잡고 있던 손도 좀처럼 놓아줄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이저와 자기 남자친구가 구면이라는 걸 눈치챈 혜림이가 도끼 어린 눈을 뜨고 입을 열었어요. 뭐야, 오빠가 새언니 고등학교 때 좋다고 쫓아다녔다고. 새언니, 수진이. 그럼 너 민호 오빠랑 결혼한 거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세상 참 좁다, 진짜. 내 말에 대답이나 해. 진짜 오빠, 새언니 좋다고 쫓아다녔어. 신우이의 고함에 그제야 동창이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은 미소를 짓더군요. 다 옛날 얘기지 뭐. 수진이 얘가 좀 예뻤어야지. 그렇다고 뭐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혜림아. 그냥 나 혼자 짝사랑한 거야. 수진인 날 쳐다도 안 봤어. 하긴 뭐, 아예 노는 물이 달랐지. 수진이는 부잣집 딸의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난 퇴학이나 안 당하면 다행인 수준의 문제아였으니까. 동창의 말에 신우이의 표정은 더욱더 안 좋아졌어요. 가뜩이나 제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차였는데 하필 남자친구가 전에 짝사랑하던 여자가 저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눈치 없는 동창놈은 계속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설 정도였죠. 회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 혜림이 남자친구 되신다고요? 아, 네. 혜림이 오빠 분이시죠. 경이 남편 되시는 분이고. 아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는 됐고요. 혜림이하고는 어떻게 만난 사이입니까? 헌팅으로요. 혜림이가 먼저 제 번호 따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탐탁치 않은 눈길로 동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성인 둘이 좋아서 만나겠다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긴 한숨과 함께 한 발 물러서더군요. 혜림이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제가 이성교제 문제까지 간섭하고 싶지는 않네요. 하지만 집 앞에서 이런 일은 삼가해 주시죠. 부모님도 계시니까요. 남편의 말에 동창은 머쓱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댁으로 먼저 들어갔고요. 아가씨도 곧 남자친구를 보내고 따라 들어왔죠. 나중에 남편이 제게 동창에 대해 캐묻긴 했지만 아무 사이 아니었다 하니 별말 안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이상한 놈을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눈치긴 했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죠. 신우이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처음 사귀는 남자친구인데 결혼할 확률보다는 헤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나 싶었던 거죠. 그땐 정말 몰랐네요. 그 동창 놈 때문에 결국 사달이 날 줄은 말이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신우이 생일이라 온 가족이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갔는데 이게 웬걸 시부모님과 신우이 외에도 그 동창이 함께 앉아있더군요. 몰랐는데 그새 신우이가 시부모님에게 따로 인사까지 시킨 모양이더라고요. 동창은 저를 보자마자 또 쓸데없이 아는 척하며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제가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았다는 둥, 교내에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둥 쉴 새 없이 떠들어댔죠. 옆에 있던 혜림이의 얼굴이 점점 구겨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체할 것 같은 기분에 결국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화장실 갔다 밖으로 나오니 그 동창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대뜸 제 앞을 막아서지 뭐예요. 그리고는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수진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건 또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대놓고 씹을 수는 없어 일단 입을 열었죠. 아니, 그런 거 없는데.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굴어? 난 너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글쎄, 우리가 반가워할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잖아. 그리고 너, 아가씨 앞에서 내 얘기 좀 그만해. 아가씨가 싫어하는 거 모르겠어. 지은아. 너 지금 혜림이 눈치 보느라 나한테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난 또 뭐라고. 너도 나 다시 만나서 좋은 건 맞지. 그때 분명 기뻐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피하는 것 같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혜림이 때문이었구나. 근데 난 내가 민호 오빠랑 결혼할 줄은 진짜 몰랐어. 난 너 정도면 엄청 대단한 놈 만날 줄 알았거든. 이럴 거였으면 나 찾지 말지 그랬. 너도 조금은 후회되지. 그치? 동창은 갑자기 목소리를 은밀하게 낮추며 제 쪽으로 한층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게 같이 나온 와인을 꽤나 마신 모양이더군요. 솔직히 말해봐. 너도 나 다시 보니까 좀 끌리지 않아? 형님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대단하진 않잖아.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야, 그런 놈이랑 사느니 나랑 만나는 게 낫지 않겠어? 동창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며 제게 추근덕대기 시작했어요. 신우이와 사귀고 있으면서 이런 가짜는 수작을 걸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무시하고 가버리려고 했지만 동창은 끈질겼어요. 작정하고 제게 들러붙으니 꼴의 남자라고 밀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불러야 하나 고민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웬 여자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다름 아닌 신우이였죠. 신우이가 달려오자마자 동창놈은 화들짝 놀라며 저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난 그냥 잠깐 화장실 가려다 우연히 만나서. 횡설수설하는 동창놈을 노려보던 신우이는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글쎄, 그대로 제 뺨을 후려치지 않겠어요. 아픈 것보다 놀라서 얼떨떨하게 서 있자니 신우이가 제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상하다 했어. 너 왜 자꾸 우리 오빠한테 꼬리 쳐? 네. 제가 꼬리를 쳤다고요? 그래. 우리 오빠 옆에 찰싹 붙어서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건데? 너. 내가 다 봤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어떻게 제 잘못으로 몰 수가 있는 건지 참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실수가 나왔던가 봐요. 신우이가 그 꼴을 보고 또 발을 떨더군요. 이게 웃어? 내가 말하는 게 웃겨? 웃기냐고.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신우이가 다시 또 때리려고 손을 지켜들길래 그대로 팔을 뻗어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 똑같이 뺨을 내려쳐줬죠. 그러자 신우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너 미쳤니? 감히 신우이 뺨을 때려. 아가씨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분명 제가 경고했어요. 또 선 넘으면 그땐 저도 가만히 안 있다고. 이 미친년이. 내가 먼저 선 넘었잖아. 어떻게 신우이 남자친구를 넘봐? 넌 보긴 뭘 넘봐? 저 자식이 먼저 죽은 덕거린 건데. 웃기지 마. 네가 먼저 꼬리 친 거잖아. 남자라면 아주 꼬시지 못해 한 달이 나가지고 더러운 계집애. 흥분한 신우이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어요. 거기가 3층 높이의 레스토랑이었는데 바로 뒤가 계단이라 자칫하면 큰일이 날 판이었죠. 게다가 그쯤에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감각이 곤두서더군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막으면서 몸을 옆으로 피했죠. 그런데 앞불사, 제가 뻗은 팔에 떠밀린 신우이가 두 발이 꼬이면서
그대로 계단을 굴러버렸지 뭐예요. 미처 붙잡을 새도 없었죠. 신우이는 꽤 크게 다친 건지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못했어요. 고개도 못 들고 신음을 삼키기만 하더군요. 놀란 저는 황급히 계단 아래로 내려가 신우이의 상태를 살폈죠. 아가씨, 괜찮아요. 다리가 너무 아파. 엄마, 나 어떡해? 너무 아파. 급기야 신우이는 엄마를 찾으며 마구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크게 다쳤구나 싶어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잠깐만 기다려요, 아저씨. 지금 구급차 부를 테니까 저는 바로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119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죠. 신우이 생일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끝이 났고요. 저희 가족은 신우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가벼운 전신 타박상과 다리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안심한 시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전후 사정을 물었어요. 그러자 침대에 누워 처치를 받고 있던 혜림이가 또 자기 유리하게 말을 꾸며내더군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새언니가 우리 오빠한테 찰싹 붙어서 뭐라고 속삭이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내면서 날 밀어버렸어. 어쩜 그렇게 사람 면전에 대놓고 없는 말을 꾸며내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아가씨가 먼저 저 밀어버리려고 달려오는 걸 제가 피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전 일부러 민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바로 뒤가 계단인데 절 붙잡아 막대 냈어야지. 그렇게 쏠랑 옆으로 피하면서 밀어버리면 나더러 죽으라는 것밖에 더 돼요? 어쨌든 아가씨가 제 팔에 떠밀린 건 사실이기에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이 어찌됐든 미안하게 됐다고 얘기했죠. 연장자로서 제가 그렇게 같이 대거리하면 안 됐던 건데 미안해요. 무사하다니 다행이고 그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할게요. 그건 당연한 거죠. 새언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아파서 드러 누웠으면서도 입은 참 멀쩡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마터면 큰일 날 수 있었던 일이기에 뭐 이만하길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죠. 보나마나 혜림이가 먼저 싸움 걸었겠지. 그래도 자칫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아예 상대하지 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라고. 당신 지금 뱃속에 아이도 있을까?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같이 맞서면 안 됐던 건데. 앞으론 조심할게. 남편의 말에 서운하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결같이 제 편을 들어줬으니까요. 그런데 금방 퇴원할 줄 알았던 신우이는 계속 다리가 아프다면서 우는 소리를 했어요. 걷는 것도 쫓아 힘들어 하더군요. 그냥 꾀병일 줄 알았는데 웬걸 병원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지 뭐예요. 상처 부위가 다 나은 후에도 신경병성 통증이 지속되는 후유증이라 하더군요. 겉보기엔 멀쩡한 것 같은데도 신우이는 너무 아프다면서 좀처럼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했어요. 결국 그 젊은 나이에 휠체어 신세를 짓게 됐죠. 그쯤 되니 죄책감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성질 좀 죽일걸. 아직 어린 신우이랑 뭐 좋다고 대거리를 해 이 사달을 만들었는지. 시부모님에게도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대역죄인 취급하셨죠. 수진이 너 데려올 때 그때부터 뭔가 쎄하다 했어. 평소에도 내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남들은 부잣집 며느리 들여서 좋겠다 어쩐다 하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다 싶었는데
하다하다 다시 혜림이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계단에서 밀어버려.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누가 그따위 말 듣고 싶대. 우리 혜림이 이대로 탈이 안 나와서 영영 못 걷게 되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내 다리도 똑같이 분질러 줄 거라고. 보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이 사람이 뭐 일부러 그랬어요. 혜림이가 먼저 달려들어서 피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이고, 넌 이 와중에도 내 마누라 편을 드냐. 내 동생이 저렇게 됐는데 참석도 없다. 이 자식아. 오늘부로 넌 내 자식 아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결국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은 한동안 저희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시누이 병실로 찾아가 사죄하는 것뿐이었어요. 시누이가 제대로 다리를 못 쓰니 옆에서 같이 화장실도 가주고 휠체어도 밀어주며 간병인 역할을 자처했죠. 처음엔 싫어하던 혜림이도 나중에는 익숙해졌나 봐요. 물 가져와라, 뭐 사와라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죠. 그래도 시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그까지 다녀 취급 좀 아무렇지도 않았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도 얼마나 죄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몰랐는데 두 분 다 따로 시댁을 찾아뵙고 사과까지 드렸다고 하더군요. 딸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하다면서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경제적인 보상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시누이 병실을 특실로 옮겨주고 그 병원비를 전부 부담한 건 물론이고요. 따로 1,000만 원 가량의 위로금까지 전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그쯤 제 소원은 시누이가 하루빨리 병을 털고 일어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시누이의 병세는 나날이 나빠졌어요. 급기야 시누이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다리에서 전신으로 번졌고요. 결국 시누이는 전신마비로 사진을 움직일 수 없게 됐죠. 이쯤 되니 병원에서도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따로 문제되는 상처 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 본인의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서 딱히 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대요. 그저 약물로 통증을 다스리면서 병세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게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시누이는 퇴원의 집으로 돌아갔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24시간 상주 간병인을 구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거절했죠. 따로 외부 사람을 쓰는 게 불편하다고, 그냥 지금처럼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쯤에 저도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몸조리에 육아에 정신없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은 죄가 있는데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희 애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댁에서 혜림이 간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전신마비가 된 뒤로 혜림이는 더욱 포악해졌어요. 제가 조금만 신경을 거슬러도 바로 고래고래 악을 쓰며 욕설을 날렸죠. 게다가 하루 종일 옆에 찰싹부터 누군가의 팔다리 노릇을 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혜림이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자주 외출했어요. 성인 여자 몸을 휠체어에 앉히는 것만으로도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휠체어를 끌고 이리저리 쏘다니다 집에 들어와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다시 침대에 눕혀주고 거기에 밥까지 먹이고 나면 온몸이 죽을 것처럼 아팠어요.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못해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툭하면 제게 청소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떠넘기곤 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혜림이 인생을 망쳤다는 둥, 똑같이 사지를 분질러 주겠다는 둥 온갖 막말을 서슴지 않으셨답니다.
그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누이 간병으로 점점 지쳐가던 제게 뜻밖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이 친구분들과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전문 요양사를 부르기로 한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24시간 시누이를 돌보기가 힘드니까요. 이틀은 푹 쉴 수 있다는 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별소리를 다 한다며 푹 쉬라고 말해줬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드라이브라도 나가자 하더군요.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내키진 않았지만 그러자 했네요. 그래도 모처럼 만에 콧구멍에 바람 좀 쐬니 좋긴 좋더라고요. 마침 나들이 간 곳 근처에 장이 섰다고 해서 들렀어요. 그런데 한 가게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더군요. 뭔가 하고 봤더니 게장 파는 집이었어요. 얼마 전 TV의 맛집으로 소개돼 아주 유명해졌다고 하더군요. 문득 시누이가 게장을 참 좋아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줄을 서서 게장을 5통이나 샀죠. 돌아가는 길에 시댁에 잠깐 들러서 전해주려고 말이에요. 간 김에 아예 시누이랑 같이 밥까지 먹어야겠다 싶어 남편에겐 아이들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으라 했죠. 시부모님은 여행 갔고 저랑 남편은 드라이브를 즐겼는데 시누이 혼자 집에 누워있는 게 가엾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분명 상주 요양사를 쓴다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저는 일단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요양사가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거라면 단단히 혼을 내줘야지 결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집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시누이 방으로 들어가니 아직 곤히 자고 있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시누이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요양사도 그 시간에 맞춰 늦게 부른 건가 싶더라고요. 일단 요양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죠. 시누이가 깨기 전까지 엉망인 집을 정리하고 게장을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혜림이 방으로 건너가 방 안 온도가 괜찮은지 확인하고요. 좀 추워하는 것 같기에 이불도 덮어줬죠. 새근새근 어찌나 곤히 자던지 보고 있자니 저까지 잠이 몰려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하랴, 애들 챙기랴 부산을 떨느라 좀 피곤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서 저도 모르게 꼬박꼬박 졸고 말았네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바깥이 시끄러워지더니 대문이 확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혜림이 방 창문에서 바로 마당이 내다보이거든요. 그래서 창가로 다가가 확인하니 웬걸, 제 동창이자 시누이의 현 남자친구 최동현이 들어오고 있더군요. 아마 시누이를 보러 온 듯 싶었어요. 죽어도 마주치기가 싫더라고요. 안 그래도 몇 달 시댁에서 시누이를 간병하며 몇 번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가짜는 수작을 걸어 곤혹스러웠거든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한 문자도 계속 보내서 다 무시하고 차단까지 한 상태였죠. 맘 같아선 시댁에서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시누이가 너무 좋아하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전신마비가 된 혜림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시누이도 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척하려고 다급하게 침대 밑으로 숨었어요. 동창은 익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역시나 바로 혜림이 방으로 쑥 들어왔죠. 뭐야, 아직도 혜림아, 일어나. 오늘 영화 보러 나가기로 했잖아. 동창은 침대 머리로 다가와 시누이를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전신마비인 사람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흔들다니,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네요.
그런데 잠시 후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 지금 몇 시인데? 벌써 11시 넘었어. 얼른 안 가면 영화 예매한 거 늦는다. 알겠어. 이러다 알게 혼자서는 고개도 못 드는 혜림이가 글쎄 벌떡 일어나 두 발로 서지 않겠어요. 두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홀로 일어나 하품을 쩍쩍하며 화장실로 가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창이 갑자기 제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 근데 수진이는 오늘 안 온대. 맨날 너 간병하러 왔잖아. 그 여자애기 왜 똑같네. 오빠, 진짜 그년한테 딴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딴 마음은 무슨.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재밌잖아. 너 전신마비인 줄 알고 쩔쩔매면서 노예처럼 시중드는 게 뭐 웃기긴 하지. 그러기 누가 실행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신우이를 계단에서 밀래?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그래서 언제까지 속여 먹을 건데. 글쎄, 앞으로 한 2달 정도만 더 난 이제 다 놀려 먹었겠다. 그만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연기해달라고 난리야. 짜증나. 왜? 너 전신마비 연기시켜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수진이 집안일 다 해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친정에서 계속 다달이 몇천씩 돈 벌어주고 있잖아. 미안하다고 위로금 줘로. 그게 꽤 짭짤한 거지.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치킨집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 와, 대박. 수진이네 집에 진짜 부자긴 하구나. 그러니까 그년이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지. 부모가 잘난 거지. 지가 잘난 거야. 걘 나 때문에 인생 공부한 거야. 내가 지 때문에 전신마비 된 줄 알고 있으니 이제 어디 가서 그렇게 성질 못 부리겠지. 신우이의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가워졌어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으로 알겠더군요. 홀로 숨을 고르던 저는 그대로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그리고 벌떡 몸을 일으켰죠. 그러자 화장실에서 막 씻고 나오던 신우이가 건마야 하고 기겁하며 주저앉더군요. 신우이의 시선을 따라 뒤돌아본 동창 역시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수진아. 너 언제부터 여기에? 설마 우리 하는 얘기 다 들은 거야? 그래. 그럼. 나도 귀가 있는데 못 들었겠어. 그러자 혜림이가 다급히 제게 다가왔어요. 아니, 새언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긴 말할 거 없고요. 지금 당장 어머니, 아버님 부르세요. 바로 경찰서 달려가서 고소장부터 접수할 거니까. 고소라니. 그러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어머님, 아버님한테 연락부터 하라고요. 제 말에 신우이는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시부모님을 호출했어요. 시부모님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혜림이 앞으로 다가갔죠. 아가씨 전신마비 판정받은 이후로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아가씨 인생 망쳤다고 사람 죽어라 괴롭힌 것도 다 참았어요. 왜?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거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어떻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새언니, 난 그냥 처음엔 장난으로. 장난이야. 무슨 장난을 3개월 넘게 쳐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줘요. 글쎄요. 그건 깜빡 속아 넘어간 게 억울해서라도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죗값은 치러야죠. 장난이라는 말에 열이 확 받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덜컥 겁이 났는지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새언니? 오빠 말처럼 나 아직 철이 덜 들었잖아요. 난 그냥 새언니가 얼굴도 예쁘고 오빠도 잘해주고 집도 보자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여서 질투나서 그랬어요. 거기에 내 남자친구까지 언니를 좋아했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신우이가 저를 질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작 질투라는 감정 하나로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는 건지 참 기괴하고 소름 끼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그렇다고 전신마비인 척 행세하며 사람을 부려먹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동현, 너도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냥 묵이네. 이거 사기 방조제인 거 알아? 몰라. 그러자 잠자코 있던 동창 놈이 팔짝 뛰었어요. 사기 방조제라니? 난 그냥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던 죄밖에 없다고. 남의 집 일에 끼어들기 싫은 놈이 나한테 왜 그렇게 추근덕거렸는데. 그동안 아가씨한테 말은 안 했지만 아가씨가 안 보는 사이 내가 나한테 얼마나 가짜는 수작을 많이 부렸어. 우리 남편이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면 그땐 너 진짜 가만 안 둔다고. 알아? 됐고. 너도 사기 방조제로 같이 신고할 거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던 말든 네 알아서 해. 제 말에 동창놈도 겁이 났던가 봐요. 안색이 퍼렇게 질리더니 얼른 신우이 옆에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수진아. 난 당연히 알자마자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혜림이가 말하지 말래서. 미안하다. 뭐? 오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재밌다면서 비싼 척하는 거 재수 없었는데 더 골려먹으라고 부채질한 게 누군데? 내가 언제? 이게 생사람 잡네? 야, 감옥 가려면 너 혼자가 사기친 건데 왜 나까지 뒤집었어야 돼? 급기야 두 사람은 제 앞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혀 그 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시부모님이 나타났어요. 제주도까지 갔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상황을 파악한 시아버지가 대뜸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유, 미안하다, 새아가. 우리 혜림이가 철이 없어서 한 장난인데 장난이야.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이건 사기죠. 그동안 저희 부모님한테 대체 얼마를 뜯어가셨어요? 아이, 뜯어가다니. 표현이 좀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사돈댁에서 챙겨주길래 그럼 아가씨한테 왜 전신마비 연기 좀 더 하라고 시킨 건데요? 그 사이에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돈 더 뜯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대뜸 시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 억지로 무릎 꿇리더군요. 그리고는 자기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새아가. 요즘 너희 시아버지가 무릎도 안 좋고 나도 여기저기 아파서 일을 쉬고 싶은 마음에 내 친정이 잘 사니까 도움 좀 받으면 어떨까 했지 뭐냐. 결코 다른 뜻은 없었다. 그렇다고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까지 속여요. 결국 아가씨 병신으로 내세워서 앵벌이짓 시킨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순간적으로 뾰족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딸한테 앵벌이짓을 시켰다니 말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꼴을 보니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싶더군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네, 제가 당한 게 있다 보니까 얼굴 맞대고 얘기하면 말이 계속 심하게 나갈 것 같네요. 이러지 말고 그냥 변호사 대동해서 법정에서 얘기하시죠. 전 휙하고 몸을 돌렸어요. 그러자 놀란 시어머니가 재빨리 저를 붙잡더군요.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년이야. 제발 고소만은. 그래도 우리 한 가족 아님? 네가 우리랑 혜림이 고소하겠다고 해봐라. 민호가 가만히 있겠니? 걔가 아무리 내 남편이라지만 그 전에 내 아들이다. 세상에 자기 부모랑 여동생을 신고하겠다는 마누라 계속 데리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니? 글쎄요, 그 이거 어떻게 나올진 모르죠. 한번 불러서 물어볼까요? 전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경악한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멀쩡한 걸 보자마자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도대체 어디까지 저를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남편은 딱 그 한마디만 던지고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무시무시한지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향해 털썩 무릎을 꿇더머뇨.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안해, 여보. 이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 대표해서 당신한테 한 번 더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남편은 그대로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몇 번이나 사과했어요.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긴 했나봐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어요. 진정 부모님이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기도 했고요. 저도 어쨌든 남편의 가족이니 조용히 덮고 넘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본인 가족들에게 실망했나봐요. 제가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시댁 식구들과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착하고 순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무섭다고 하잖아요. 몰랐는데 제 남편이 딱 그 짝이더군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 빌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절대 선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스스로 사람만도 못한 짐승이 되길 자처하며 그런 짓을 벌였어요. 그것도 제 아내와 장인, 장모님한테 말이죠.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 사람 볼 면목도 없고요. 앞으로 그냥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삽시다. 우리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저는 오늘부로 부모도 동생도 없는 고아로 살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은 정말로 연락처를 싹 바꾸고 이사까지 가버렸죠. 심지어 10년 넘게 다니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일반 사기업으로 이직까지 해버렸네요. 그만큼 본인 가족들이 지긋지긋했던 거겠죠. 제게도 참 미안해했어요. 미안해, 여보. 괜히 나 같은 놈 만나서 이런 일까지 겪고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내 가족이 그런 거잖아. 이래서 결혼도 집안끼리 수준 맞춰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가 봐. 난 당신 수준이 아니었던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한다.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런 말 하지 마.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알았지? 제일 위로해도 한동안 남편은 힘들어했어요.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좀 더 제대로 복수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죗값은 치르게 해야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도 인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친하게 지내던 친척 어르신 한 분과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요즘 시댁 사는 꼴이 말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시누이는 그 쓰레기 같은 동창과 결국 결혼까지 했는데 1년도 못 살고 이혼했다더군요. 그놈이 알고 보니 도박 중독에 숨기고 있던 빚만 1억이 넘었지 뭐예요. 그러게 진짜 헤어지라니까. 사실 시누이도 저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놈에게 더 집착했던 거지.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말로 18자 지각 꼰다 지파일 직권한 거죠. 뭐 이혼녀 딱지까지 붙게 된 신우이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은둔형 외톨이가 돼버렸고요. 요즘은 밖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시부모님이라도 어떻게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할 텐데 두 분 다 한번 본맛을 봤더니 일하기는 죽기보다 싫었나 봐요. 치킨집도 정리하고 친척분들에게 돌아가면서 돈을 꾸다.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사채에 손을 댄 모양이더군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결국 시부모님은 그나마 남아있던 집과 고향 땅까지 전부 팔아야 했고요. 지금은 집도 절도 없이 시골로 내려가 주죽은 듯 조용히 살고 있다 하더군요. 한때 가족이었던 만큼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괜한 동정심에 다시 시댁 식구들과 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으니까요. 시댁과 절연 후 저희 부부는 생각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일에만 파묻혀 살던 남편은 얼마 전 이직을 했는데요. 연봉도 오르고 전보다 여유 시간도 많아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엔 퇴근 후 함께장도 보고요. 주말엔 아이들 데리고 멀리 나들이도 다닌답니다. 아이들도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과거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절실했던지요. 여러분도 부디 내 사람들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슬슬 아이들 학교 시간이 돼서 이만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